11월 FOMC 연준 파월의 발언과 최근 채권 시장의 분위기를 개인적인 뷰로 정리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월의 발언, 사실 이번 발언뿐만 아니라 지난 성명서, 모든 인터뷰 내용들을 살펴보면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이 너무나 뚜렷하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파월은 너무나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양한 화법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각자의 방법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파월의 발언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줄곧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심플하고 분명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가가 2%까지, 적어도 2%대 정도까지 간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금리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더 이상 다른 어떤 수식도 붙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파월뿐만 아니라 기타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생각보다 그렇게 의미 있게, 비중 있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연준의 역할이 있고, 연준의 역할에서 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사실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인터뷰나 질문 속에서 시장이 원하는 대답을 유추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애둘러서 추세를 잡기 위한 이런 성장세가 필요하다라는 등등 중립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텀프리엄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상 중앙은행이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이 많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성장이 꺾여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고집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조금 더 희망 섞인 바램을 해본다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연착륙이라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비치고 있는 것인데, 이 또한 연준이나 파월이 내비친 게 아닙니다. 연착륙은 분명하게 언급을 했죠. 매우 희박한 확률이라고. 하지만 그 희박한 확률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고, 이를 재차 확인하려듯 파월을 만나기만 하면 이리저리 질문을 돌리며 파월의 발언을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보시면 FOMC 성명서입니다. 변경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9월달 성명서와 대부분 동일하죠. 이 빨간색이 조금 바뀐 부분인데,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이제 스트롱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매우 강하다라고 지금 미국 경기를 판단하고 있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시장 수익률이 높아졌죠.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 보니까 이런 긴축된 신용 요건에서 여기에 이제 금융이라는 단어를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이번 FOMC도 그렇고 최근의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시장금리, 10년물 금리의 상단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듯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도표에서 확인되었던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희미해졌다고 봐야 하고요. 물론 단서를 붙이자면 10년물 시장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좀 붙여야겠죠. 여기에 사실상 수급 요인으로 불안하던 국채 발행 물량도 그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가는 상황은 연준을 비롯해서 헤지펀드들조차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은 지금 4분기 성장률인데요. 물론 미국의 성장이 강하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파월의 속내는 좀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장률이 지난 3분기처럼 4.9%를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상당히 없죠. 게다가 지금 속보치로 확인됐던 4.9%는 오는 11월 29일 두 번째 발표될 잠정치에서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GDP 나우의 4분기 성장률은 최초 2.4에서 지금 현재 1.2%로 하향 조정이 돼서 크게 떨어졌고요. 결국 성명서에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라는 그런 단서를 좀 붙여야 될 것 같고, 결국 미국 경제가 피크를 찍고 둔화하는 방향으로 접어들었다, 이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는 둔화 속도가 너무 가팔라져서 이게 침체 영역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파월이 엿본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뭐 아직도 10년물이 6%, 7%까지 올라가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가는 시나리오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장하시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상당히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변경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발표되었던 재무부 4분기 순차입 계획은 보시면 7,760억 달러로 지난 8월 달에 발표되었던 8,520억 달러에서 760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 3분기 순차입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던 부분을 감안해보면 결국 이번 4분기 차입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발표됐던 이 만기별 국채 발행 세부 내역,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여기 T빌이 좀 줄어든 부분. 다만 이제 차입자문위에서 권고를 주고 있는 가이던스가 있죠. 결국에는 전체 부채 비중 중 재무부의 T빌 단기채 위주의 비중이 15에서 20%를 가이던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채 발행 세부 내역에서 확인된 바로는 지금 이미 현재 한도치까지 채운 T빌의 가이던스를 조금 벗어나서 늘리더라도, 좀 용인을 하더라도 대신 장기물 위주로 늘리지 말라라는 그런 서한을 또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수요가 적은 20년물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 발행 비중은 사실 더 늘리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7년물이라든지 2년, 5년, 7년 이런 중기물에 대한 발행 규모를 좀 늘렸다. 제가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리기도 했었고요. 결국 최근 가파르게 오른 장기채 금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있는, 따라서 결국 발행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서 각인하고 있는 그런 재무부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달 국채 발행 확대 이후에 금리가 크게 상승했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이번 4분기 조달 계획이 결국 변곡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재무부 또한 최근에 금리 상승을 우려하면서 가이던스 제한을 받고 있는 T빌 단기 국채와 장기 금리에 대한 부담은 모두 좀 소폭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 대신에 불가피하게 늘려야 되는 중기물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대하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결국 재무부가 상당히 이번 자금 조달 계획에 있어서 의식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공급발 우려가 됐던 리스크는 어느 정도 부담감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즉 금리 상단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변곡점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죠. 금리가 상단을 지지한다고 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줄곧 연준 파월의 주장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맥락이 인플레이션 2% 목표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잠재 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성장세가 이어져야 하는데, 결국 지금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 금리가 낮아지기 힘들다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만, 물가가 안 잡히는 가운데 성장률만 떨어졌다고 금리를 내린다고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서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다시 살펴야 되는 상황이 좀 강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보는 것은 WTI 국제 유가가 80불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다소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국가를 중심으로 오히려 10월까지 일부 1일 평균 약 60만 배럴 정도 증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기타 국가들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지금 감지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우려 부분에서는 좀 한시름은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5.25에서 5.5%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여기에 꾸준히 매월 950억 달러 수준의 QT가 진행되고 있죠. 국채는 600억 달러, MBS가 한 350억 달러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채의 큰손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 YCC 정책이 상당히 유연해졌고, 물론 그에 대한 리스크 요인은 크지 않지만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정책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하지만 BOJ의 속내는 어느 정도 최대한 시간을 벌어놓고 그 사이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 미국의 성장세가 좀 꺾이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연준은 지금 미국 경기를 견조한 성장에서 강한 성장으로 변경하면서까지 높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그 근거로는 고용 증가세가 매우 강하고 실업률이 매우 낮은 상태다, 이거를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졸트나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이미 흐름 자체가 고용이 둔화됐고 식고 있는 분위기로 많이 감지가 됐고, 또 오늘 저녁에 발표될 BLS의 고용 보고서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비농업 일자리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빨간 선처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 증가세가 강한 것으로 잡히고 있지만 10년물과 3년물이 역전된 이 기간의 전체 평균의 수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13개월, 14개월을 가게 되면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대부분 과거 8번에 있었던 경기 침체의 평균에 매우 수렴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용 증가세가 강하고 실업률이 낮아서 이런 근거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업률의 자료가 되는 가구조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밴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 평균 범위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차트는 이 점선이 당시의 금리 상단을 예측했던 소위 전문가들의 이 컨센서스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굵은 선은 실제 금리 레벨이고요. 당시 이 고점을 찍었을 때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그렇게 발언을 했던 전문가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전망은 모두 다 빗나가고 볼드체 그래프처럼 결국에는 예측 전망치와는 항상 다르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년 3개월 국채 스프레드가 10월 평균 지금 마이너스 0.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기 침체가 1년 내에 도래할 확률이 92.5%고요. 보정된 경기 침체 모델을 사용한다면 24년 5월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확률이 99.96%나 됩니다. 거의 100%에 가깝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경기 침체 전 연준의 발언은 비슷했습니다. 연착륙을 기대하고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단언을 했었죠. 따라서 연준은 연준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는 투자자는 다양한 정보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각자 나름의 판단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이 틀린 것처럼 금리의 향방을 단기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인 둔화 흐름은 뚜렷해 보이고요. 연준조차도 그 내막에 대해서는 마냥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내용을 저는 감지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